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의 종강을 마치고요. 오늘 이제 기출문제 플러스 이제 심화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아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요 총 30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1단원부터 30단원까지 우리가 쫙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최근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유형을 대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가고요. 거기다 플러스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이제 심화 이론들, 흔히 말해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히고 당락을 결정지는 그런 고난이도의 지식들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하게 됩니다. 그럼 1단원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단원 보시면요. 자, 이제 일단은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학습의 목적. 거기 보시면 바로 밑에 제가 이제 고득점 방법과 자주 출제되는 주제 같은 것들을 거기에 써놨는데 여러분들, 고득점 방법을 보시면요. 역사관 파악하는 거예요. 역사관 파악하기라는 건 흔히 말해서 역사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의 역사관이 있고 서양의 역사관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계리직이라든지 이제 계리직과 좀 비슷한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역사관이 주로 나왔습니다. 동양의 역사관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이 파트에서 심화 이론으로서 동양의 역사관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자주 출제되는 주제로서 역사의 의미, 그 다음에 한국사의 바른 이해로서 이러한 주제들이 출제된다는 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자, 이 역사의 학습, 이 파트,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파트,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는 파트, 이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7급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계리직이라든지 여러분들,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요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지방지 9급이죠. 자, 1번 보시면요. 자, 기록으로서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에요.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이거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4번에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실 그대로를 의미한다. 그럼 그 답이 몇 번 되겠습니까? 답이 이제 이른바 1번이 되겠다. 기록으로서의 역사에서는 역사가의 주권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된다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서양의 역사관하고 동양의 역사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역사학습의 목적이죠. 자, 먼저 서양의 역사관을 보는데요. 서양의 역사관은 먼저, 자,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여러분, 과거에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가가 뭔가 주관이나 자기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걸 우리 하니 자, 실증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증거에 입각했다고 해서 실증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뭘 강조하겠습니까? 자, 객관성을 여기서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랑케 같은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가는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역사가 자신을 최대한 죽여야 된다. 역사가가 뭔가 드러내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랑케라고 하는 사람들이 랑케가 대표적인 학자로 여기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의 역사를 보면요. 기록으로의 역사는 이른바 여러분 주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대주의라는 표현을 쓸까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분 역사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특정한 사실이 있어요. 그걸 강조하는 게 이쪽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는 역사가들마다가 그 사실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분필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요 분필은 이제 그 연두색인데요. 요 분필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걸 분필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걸 연두색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필기동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대기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보는 입장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쪽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여인 역사학자가 이제 이른바 자 크로체
콜링우드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 기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의 역사를 다른 말로 이제 해석으로서의 역사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순위들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입장 속에서 이른바 여러분들 나름 중간의 입장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른바 자 누가 되냐면요. 자 EH카가 되겠다. EH카 이제 원래 여러분들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줄여서 EH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얇은 책인데요. 우리 뭐 대학교 1학년 교양도서에 들어가 있는 그 책이죠. 이른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뭐 하루뿐만 아니라 하루도 안 걸려요. 한두 시간 정도 빨리만 본다고 하면 금방 다 보는 책인데 그 책은 여러분 굉장히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한번 정독한 적이 있는데요. 1시간 정도 보다가 바로 잠들었습니다. 왜? 그만큼 졸리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굉장히 재미없게 봤는데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EH카가요. 자, 역사란 과거와 자, 현재의 부단한 대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현재라는 것은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른바 역사가 그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자, 역사가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단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상호작용. 여러분, 그래서 이른바 이 EH카가 얘기하는 것이 자,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다. 그래서 사실과 역사가가 끊임없이 서로 어떻게 된다?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둘 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둘 다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왜? 우리 심화 이론이니까 여러분들. 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EH카가 여러분들 안에 그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자, 루비콘 강의 고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고사는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쵸? 루비콘 강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데, 여러분, 루비콘 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로마에 여러분들 집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우리 시저라고 알고 있죠? 다른 말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카이사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에. 자, 카이사르가 여러분들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갔다가 대성공을 거두고 나서 로마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마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 앞에 루비콘 강이 있어요. 근데 그 루비콘 강에는 여러분들 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반역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 아래 모든 신하들이나 장수들이나 장군들은 루비콘 강 앞에서 군대를 내려놓고서 여러분 그 로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딱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왜 고민이 들었냐? 지금 로마 내부 안에는 이 카이사르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외연정을 승리하고 돌아온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자기의 공이나 이런 걸 시샘하는 자기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당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공을 세우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루비콘강 앞에 군대를 두고서 들어갈 것인가, 군대와 함께 들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던 건데,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반란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는 던져졌다? 이른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른바 군대를 이끌고 로마 내부로 들어가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그 강이라고 하는 이 루비콘 강이 있잖아요. 이 루비콘 강을 카이사르만 건넜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당시 로마인들이나 로마의 백성들이 여기 건넜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 사람들이 루비콘강을 건넌 거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EH카는 자기가 쓴 이른바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닷가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모래알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아주 엄청난 모래알들이 있죠. 근데 그 모래알에서 누가 바로 현재를 의미하는 이 역사가가 모래알을 하나 딱 집어서 거기에 뭐를 부여하는 순간, 이른바 생명력을 부과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역사가 된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모래알이 다 뭐가 될 수는 없다. 역사가 될 수는 없다. 그 중에서 역사가 모래알이라고 하나를 딱 집어서 거기에 뭘 부여한다?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시카는 둘 다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쪽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뭐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가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른바 예시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무슨 대화다? 부단한 대화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 이른바 시험 문제에서 이제 1번에서 종종,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는 이제 서양의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배웠으니 이제 우리 한국사를 포함하고 있는 동양의 역사관을 배우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보시면요. 자, 여러분 동양의 역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자,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사실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또 하나는 여기 쓰지 말고 다르겠습니다. 자, 역사 자체를 배우는 거로 하나의 의미를 두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 자체를 배운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역사 지식을 배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나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조금 더 어려운 다른 단어를 쓰면요.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운다? 교훈을 배운다. 교훈으로서의 역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른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동양의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동양의 역사관. 그래서 동양의 역사관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누군가를 경계하고 누군가한테 여러분들 경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경고를 할까요? 신하들이 왕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른바, 자, 감계주의라고 합니다. 감계주의. 자, 역사를 여러분들 잘된 역사를 감자는 거울 감자고요. 개자는 경계할 개자, 징계할 개자가 되겠다. 그래서 잘된 역사를 거울로 삼고 잘못된 역사를 뭐로 한다? 경계, 징계한다는 것이 바로 동양의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바로 감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동양의 역사관은 참 감자가 많이 붙어요. 거울로 삼다는 거죠. 반면교사로 삼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국통 감, 자치통 이런 식으로 감이 많이 붙는다. 이게 한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감계주의에 여러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바로 전제왕권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 견제한다고 그러면 이른바 전제왕권을 견제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알는 역사가예요. 역사가 이 동양의 이제 표현을 쓰면은 역사가라는 표현은 보다는 동양에서는 역사를 보는 관점 또는 역사를 서술하는 삶이라 그래서 사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딱 여기 앉아있고 양쪽에 신하들이 쫙 앉아가지고 막 국무회의 막 하는데 왕 바로 정면에 책상 조그만 걸로 깔아가지고 앞바다리 딱 하고 나가지고 막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뭐 영화나 그 드라마로 보면 엑스트라인데 그 사람들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사관들이에요. 빡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왕이 너 좋은 정치를 하면은 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써줄게. 하지만 네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막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고 하고 나쁘게 정치를 하면은 너 나쁘게 써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똑바로 정치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감계주의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잘된 역사를 어떻게 삼고? 거울로 삼고.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한다? 경계한다. 그래서 무슨 목적이 있다? 전제왕권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자체가 쭉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자, 뭐로 여러분 발전하게 되냐면요, 이른바 춘추필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춘추필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춘추라고 하는 것은 공자 여러분 아시죠? 유교의 성인이 공자잖아요. 공자가 저술한 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춘추가 되겠다. 말 그대로 춘자는 봄춘자, 추자는 가을 추자. 그래서 역사란 봄과 가을이 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춘추라고 하는 책에 서술 방식을 춘추필법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서술 방법을 하고 있냐?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하나는 포, 하나는 폄. 그래서 포 또는 폄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한 사람들이나 잘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고 좋게 써주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거나 못된 거, 아주 본받지 못할 만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폄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춘추필법이라는 게 자체가 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양 역사관의 이제 발전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가는 과정 속에서 동양의 역사관의 이른바 보면 원칙이 붙습니다. 뭐냐면요, 아니 포평인데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 막 좋게만 쓸 수 있는 거고, 뭐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인데 좋게만 쓸 수 있는 거고, 나쁜 사람인데 좋게 써주고 좋게 사람인데 나쁘게 쓸 수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웠던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수리부작. 자, 수리부작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술자가 서술했다는 거예요. 서술했을 때 이자가 역접이에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술을 했는데 이 역접, 그런데 서술했는데 뭐 하지는 않았다? 부작. 지어내지는 부 않았다. 지을 작자에 안일 붙자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풀어냈을 때, 일은 있는 그대로 서술했을 때 뭐 하지는 않았다? 지어내지는 않았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동양의 역사관에서 수리부작입니다. 그리고 이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에서 이걸 굉장히 잘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하는, 자, 김부식이 쓴 이른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본이나 시간에 배웠던, 자, 요 삼국사기에서 삼국사기의 머릿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삼국사표라고 얘기해요. 삼국사기의 머릿말을 진삼국사표. 내가 역사를 앞으로 쫙 써내감에 있어서 역사의 앞으로 밝혀내는 목적을 해와 달처럼 빛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머릿말이 바로 삼국사기의 머릿말인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삼국사기의 머릿말인데, 그 삼국사기의 머릿말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진삼국사표라 그래요. 여기서 김부식이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삼국의 이야기를 풀어냈을 때 결코 뭐 하지는 않았다? 헛된 이야기로 지어내지는 않았다. 수리부작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동양의 역사관 여러분들 저기서 배웠던 서양의 역사관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자, 역사가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죠. 잘된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가 좋게 써주고,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는 폄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가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서양의 역사관을 얘기하자면은 언어하고 좀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죠. 이른바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여러분들 객관성을 강조하는 사실로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역사가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 단어가 바로 뭡니까? 바로 수리부작이죠. 있는 그대로 풀어냈을 때 뭐 하지는 않았다? 결코 지어내지는 않았다. 그래서 동양의 역사와는 여러분들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역사가의 입장을 강조하는 바로 뭐가 되겠다? 기록으로서의 입장을 강조하는, 양쪽을 둘 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역사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른바 요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춘추필법 요 포평을 제일 많이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록이에요. 실록. 실록은 여러분들 그 고려왕조실록도 있었고 조선왕조실록도 있었는데요. 고려왕조실록은 여러분들 쫙 이렇게 오다가 조선시대까지 잘 보존돼서 왔었는데요. 그걸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이게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질러버리면서 그때 불타버렸어요. 고려왕조실록은 없는데 조선왕조실록이 여러분 유일하게 실록이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여러분들 그 편년체로 써 있어가지고 왕이 몇 년 몇 월에 뭘 했다, 왕이 몇 년 몇 월에 뭘 했다, 몇 년 몇 월에 뭘 했다, 몇 년 몇 월에 뭘 했다 쫙 써있단 말이에요. 써있고 나서 맨 끝에 사관들이 역사가 쓴 여러 사관 있죠. 사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대저 그러므로 뭐 이런 뜻이에요. 대저 사관은 논한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었던 왕에 대해서 업적을 쓴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인조실록을 보면요, 인조가 몇 년 몇 월에 뭘 했다 쫙 앞에 편년체로 쓰여 있어요. 행적이 쓰여 있는 거죠. 쓰고 나서 대저 사관은 그러므로 논한다 딱 쓰고 나와서 현재의 임금은, 현재의 주상은 왕으로서 자질과 덕목이 부족하다 라고 언급한 곳이 10군데 이상 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사관들의 입장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실록은 기록의 엄정함으로써 절대 왕이 실록을 열람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조선 시대 왕 중에서 실록을 본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군이 여러분들 실록 자체를 본 게 아닙니다. 실록의 베이스가 됐던 사초를 본 거지 실록 전체를 다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바로 기록의 엄정함이죠. 객관성을 갖고 올라갔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실록도 몇 년 먼저를 뭘했다, 몇 년 먼저를 뭘했다. 있는 게 객관성 그때 있어서 사실 쓴 거 아닙니까? 있는 것들 풀이했을 때 뭐 하지는 않았다? 지어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저 사관은 논한다. 바로 뭐라는 겁니까? 포와 폄을 해가지고 그 왕의 업적이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는 거죠. 이렇게 객관성과 바로 주관성을 다 확보했던 것이 바로 동양의 역사관. 동양의 역사관에서도 한국의 역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렇죠? 자, 여러분 다시 우리 교재를 봅시다. 자, 그럼 그래서 기록으로서 역사, 자, 1번 보시면 다시 한번. 기록으로서 역사는, 자, 역사가의 주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이 된다. 그래서 이쪽은, 자, 역사가의 입장이 굉장히 크게, 바로 뭐와 연관되는 겁니까? 바로 이 해석과 이렇게 연관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몇 번 되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답이 이른바 1번이 되겠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단원 1단원은요 실제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나오지 않는 분위기도 한데 그 밑으로 2번 보시면요 2016년도에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9급까지 9급에서 제가 7급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들 9급에서 나올 가능성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계리직에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고 제가 정리한 서양의 역사관과 그다음에 예시카 입장까지 포함해서 서양의 역사관과 제가 저쪽에 정리해놨던 바로 감계주부터 해가지고 춘추필포까지 가는 동양의 역사관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앞에 여러분들 기본 이론 쫙 배웠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많이 쫙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심화 이론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좌는 기출문제 강좌가 맞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강좌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위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심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실제 나왔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감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 시간에 다루지 못하던 심화 이론들, 당나갈 결정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난이도 지식을 심화 이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함께 강좌하는 강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풀이 강좌라고 여러분 단순하게 보고서 이 강좌를 들으시면 안 돼요. 애초부터 마인드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는 심화 이론이니까 여러분들 따로따로 여러분들 단원별로 정리해 두시고서 그다음에 이걸 공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이론 파트를 봐셔가지고 매치 크로스 하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는 거예요. 이 강좌는요. 심화 이론, 고난이도 지식, 그다음에 이른바 실전 감각. 따지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것도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니까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방심하시거나 소홀히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니다. 이번에.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이거 얘기하는 거네. 그렇죠? 예,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성의 의미의 역사라면은, 자,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생각보다 사료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만 철저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신다면요.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몇 번 되겠습니까? 자, 이른바 답은 자, 1번이 되겠다.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료잖아요. 사료가 뭐예요? 역사가가 쓴 재료란 뜻 아닙니까? 역사가가 쓴 재료.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분필을 아까 요 분필을 들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 분필을 보는 역사가들, 사관들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두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막대기로 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쓰여진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사료는 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료 비판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야,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야, 무조건 오라. 그래, 짱이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관점에서 쓰였지?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사료 비판적으로 그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결코 오늘날의 입장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라하면 여러분들 근친혼이 되게 많았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종례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족 내끼리 서로 결혼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날 입장에서 막 친인척끼리 결혼하고 여러분들 막 그러면은 저 말도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 당시로 오늘날의 입장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품으려고 한다면 그 시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대는요. 왜 종려이 많았을까요? 아니 속된 말 성골, 우수한 혈통이잖아요. 그럼 우수한 혈통과 우수한 혈통이 결혼해야지만 우수한 혈통이 이어진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거지 오늘날의 입장에서 그 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아둔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료의 비판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틀린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1단원 역사학습의 목적 정리했고요. 자 이제 우리 2단원 넘어갑니다. 자, 2단원 가시면요. 단원 2, 선사시대의 문화와 각 시대 특징이라는 표현이 여기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요. 자, 고득점 방법. 자, 보시면 자, 각 시대 특징과 생활상을 파악한다. 이거는 뻔하죠. 구석기의 특징, 신석기의 특징, 청동기의 특징, 그다음에 철기의 특징. 근데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여러분들 청동기와 철기는 의외로 잘 안 나와요. 의외로 잘 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구석기하고 신석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파트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자, 한번 봅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자, 1번 보시면 여러분, 자, 바로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가나 시대의 사회상과 유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자, 2014년 7급 국가직이네요, 여러분들. 자, 가보시면요.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 도구와 뗀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이른바 어느 시가 되겠습니까? 뗀석기를 사용했다. 이른바 구석기가 되겠다. 그렇죠?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나보시면요. 고인돌이 만들어지고 계급이 형성되는 한편, 자, 군장국가 밑줄. 군장국가가 등장하였다. 그럼 군장국가라는 거는 왕은 없어요. 왕은 없는데 왕이 있기 전에 바로 이 군장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다스렸던 국가를 군장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국가의 발전 단계를 보면 여러분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장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전하는 이른바 자, 부족연맹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부족연맹왕국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 바로, 자, 중앙집권 국가가 되겠다. 중앙집권 국가.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군장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 왕이 없죠. 그리고 부족연맹왕국은 왕은 있어요. 왕은 있는데 왕의 힘이 상당히 미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중앙집권 국가라는 거는 이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초기 국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걸 다른 말로 바로 고대 국가라고 하는 자, 표현을 쓴다. 고대 국가, 이른바 삼국시대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 어쨌거나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서 봅시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에 가는 동굴 유적지로 덕천 승리산, 제천 전말, 청원 둘봉 동굴 별표. 여기서 여러분들 그 흥수아이 나왔잖아요. 흥수아이. 어린아이에 발견됐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추모 의식이 당시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바로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굉장히 중요하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억 맞고요. 니은에 나는 금속을 다루는 전문 장인이 나타나고 사유재산인 제도가 발달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혹시 맞죠, 여러분들? 전문 장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처럼 뭐냐면요. 일을 나눠서 한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말로 하나 씁시다. 이른바 자, 분업화라고 합니다. 분업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규모가 그런 부족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 명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서 농업을 짓는다든지 여러 명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뭐 기술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업화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이른바 사유재산 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그러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과 니은이네요. 디귿은 뭐가 틀렸습니까? 자, 기억에 가는 반달돌칼과 구멍 뚫린 돌자기를 만들어 농경에 활용하였다. 이것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른바 바로 다가 되겠다. 이건 바로 나가 되겠죠. 가가 아니라. 자, 리을 보시면요. 나 서울 남사동과 황해도 봉산, 지탐리가 주요 유적지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역시 틀린다. 나가 아니라 이거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서울 남사동과 여러분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은 바로 신석기 시대 유적지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이른바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2번 보세요. 자, 이번에 다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원사 시대의 유적이다.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거기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1번에 부여 송공류 유적. 비포항동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가 바로 부여 송공류형 유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송공류적 유적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집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송공류형 집터에서 집터가 나온다는 거는 구석기 시대 문제 치고는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앞에 배웠어요. 신석기 시대 집터하면 여러분들 집터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다가 청동기 시대로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 집터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분들 직사각형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신석기 시대 때 여러분 당연히 그 집터가 있으면은 화덕의 위치가 이렇게 중앙에 있겠죠. 그러다가 바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면은 집터 형태가 직사각형으로 바뀌면서 화덕의 위치가 중앙에서 어디로 빠집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양쪽 끝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여 송공형 집터 요게 교과서에 반영되기 전에는 이게 신석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청동기가 될 텐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거는 요거다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플러스가 되냐? 자, 이른바 자, 요렇게 여러분 원형의 집터도 있습니다. 이게 송공형 집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체크하면 안 됩니까? 신석기 체크하면 안 돼요. 부여 송공형 집터는 청동기 시대에 여러분 유적지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요. 화덕의 위치가 집 밖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털을 만들어서 화덕의 위치가 이렇게 여러분들 집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송공형 집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석기가 아니라 언제 여러분들 송공형 집터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다. 요걸 체크해 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비포항동검 나왔고요. 저는 2번에 거기 보시면 자, 양양 오산리 유적 뼈 낚시바늘 여러분 그 다음에 맞고요. 3번에 자, 여주 흔남리 유적이죠. 여주 흔남리 유적은 이른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게 청동기시 유적지인데 여러분은 여기서는 오수정 같이 중국의 화폐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시대 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철기시대 때 여러분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기시대 유적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여주 흔남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여 송공류 유적과 더불어서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적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수정 같은 거 여기서 출토되지 않았다. 오수정은 바로 어느 시대가 되겠습니까? 중국의 돈이잖아요. 무조건 철기시대가 되겠다. 그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부산 동삼동 유적.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거든요. 신석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인데 여기서 이른바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했다는 것이 되겠죠. 답이 몇 번? 답이 3번이 되겠다. 자, 그럼 그 밑에 3번 보세요. 3번 발표 치세요. 요 파트는 여러분들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쌩 암기예요. 요 파트가 여러분들 2014년 9급 국가지식인데요. 요게 나왔을 때 여러분 수험생들이 1번부터 멘붕에 빠졌던 거예요. 왜? 특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 발굴됐냐. 요거가 여러분들 2014년 9급 국가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만 체크하고 갑시다. 자, 이번에요. 자, 공주 석장리가 여러분들 남한에 60년대 발굴된 대표적인 유적지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북한에서 발굴된 유적지가 바로 한복, 웅기, 굴포리 유적이 되겠다.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여기서 한복, 웅기, 굴포리 여러분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고 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그럼 이쪽에 있을까요? 자, 한복, 웅기, 자, 굴포리 유적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복, 웅기, 여러분 굴포리라고 나오면 이거 무조건 구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복, 웅기, 자, 부포리라고 하면 이거 중석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한복, 웅기, 자, 굴포리, 서포항 유적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자, 신석기 시대가 되겠다. 신석기. 근데 한복, 웅기, 굴포리, 서포항 유적 여러분들 이 서포항 유적에서 자, 이른바 요거 하나 체크. 자, 동침, 신정, 앙화장. 동침, 신전, 앙, 와, 장. 요거 하나 체크. 뭐라고 여러분들? 동침, 신전, 앙화장. 자, 동침이 여러분 뭡니까? 동침은요, 동쪽으로 침, 누울 침자예요. 우리 베개나 여러분들 이불을 침구류라고 하잖아요. 동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신을 매장할 때 시신을 동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두고서 매장시킨다는 얘기죠. 장이라고 하는 건 장례할 때 장자니까. 그래서 바로 동쪽에서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바로 태양 숭배 대상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다. 자, 태양 숭배 대상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반드시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한복웅기 여러분 굴포리 하면은 구석기, 한복웅기 부포리 하면은 중석기, 한복웅기 굴포리 서포항 하면은 신석기. 요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적지니까요.
그거 여러분 하나 체크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에요. 공주 석장리 유적 옆에다가 하나 쓰세요. 남한 최초의 발굴이다. 남한 최초의 발굴이다. 요거 하나 체크.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돌이 나왔다 그래서 돌석자 붙여가지고 석장리예요. 엄청.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공주 석장리 유적은요. 전기 구석기의 특징, 중기 구석기의 특징, 후기 구석기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돌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특징적 초기다, 그러니까 전기다, 중기다, 후기라고 명확히 지시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이 돌이 나와서 그래서 석장리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남한 최초의 발굴 공주 석장리 유적. 그럼 그 다음에 한복궁기 굴포리 구석기, 부포리 중석기, 굴포리 서포항 신석기.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3번 문제 발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요. 아래 유물들이 만들어졌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조개 껍데기 가면,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갈돌과 뭐가 되겠습니까? 갈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특히 세 번째 그림 발표 하나 주세요. 세 번째 그림. 이거 여러분들 그 판에다가 돌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돌을 깎아서, 갈아서 간석기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언제가 되겠다? 신석기가 되겠다. 적절한 것은, 자, 다음 몇 번입니까? 다음은 이른바, 자, 4번이 되겠다. 자, 4번 보시면 여러분들, 혈연의 바탕을 둔 시족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다. 그래서 가로를 씁니다. 자, 평등사회라는 거. 평등사회.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번 왜 틀렸습니까? 동굴이나 바위근에서 살거나 강가나 막집에서 살았던 거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2번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던 것은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요. 3번에 반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여기 뭐 어디가 되겠습니까? 청동기 이후가 되겠다. 그렇죠? 답이 몇 번? 답이 4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그림이 덧무늬 토기잖아요. 토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럼 토기 이쪽에 있을까요? 네, 그럼 토기 한번 정리합시다. 토기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토기를 정리할 건데 여러분들 요거로 토기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자, 신석기가 되겠죠. 색깔별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신석기. 자, 신석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일은 민무늬 토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토기? 덧무늬 토기. 다음 나온 게 그거죠? 덧무늬 토기.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토기. 이른바, 자, 빗살 무늬 토기.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갑니다. 청동기 때 여러분들 이제 이름 빼면 돼요, 이름. 이름 빼면 돼. 그냥 민무늬 토기예요. 자, 민무늬 토기. 그럼 그 다음에, 자, 덧무늬에다 여러분들 조금 새겨보면 되는 거예요. 덧띠, 새김, 무늬, 토기.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 이른바 미송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추가적으로, 자, 송국, 리형 토기. 여러분들, 붉은 간 토기 하나 체크. 붉은 간 토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 뭐로 가냐면 이제, 자, 철기로 갈까요? 철기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철기는, 자, 이른바 여러분들 덧띠 토기. 덧띠 토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붉은 간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자, 검은 간 토기. 왜? 철기가 시커멓잖아요. 철기가 시커머니까 여러분들 토기도 시커매지는 거야. 검은간 토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신석기 때 이렇게 3개, 청동기 때 이렇게, 철기 때 이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반적으로 크게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게 하는 토기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게 덧사명제예요. 덧가문이라고 하는 덧사명제. 여기서 여러분들 덧무늬 토기, 여기 덧띠 새김 무늬 토기, 여기 덧띠인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막 여러분들 막 그 속된 말로 해서 막 그 옷은 삐까번쩍에다 좋은 시계 차고 막 여러분들 좋은 신발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 여러분들? 무늬만 번지르하죠. 그렇죠? 처음 톡이죠. 무늬만 번지르하죠. 근데 이 사람 인성이 별로인 거예요.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무늬는 번지르한데 대화하다 보니까 인성이 별로인 거야. 이 사람을 좀 내가 좀 고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뭔가 하나 새기기 시작한 거죠. 너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인성을 고쳐야 되면 새겨주는 거죠. 덧띠 새김무늬 토기. 그리고서 이제 완벽해지는 토기 뭐가 된다? 덧띠 토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늬만 번지르, 무늬 한번 새겨볼까? 완벽한 토기, 덧띠 토기.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하나 더 포인트. 청동기는 붉은간 토기, 철기는 시커매지니까 검은간 토기. 여기까지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한번 토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것들 여러분 같이 여러분들 꼭 반드시 여러분 기본서에다가 옮겨 적으시든가요.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점검하는 습관이 들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고,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5번을 지나서 6번 볼 겁니다. 자, 6번 보세요. 자,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1번에 자,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고, 맞죠? 농경의 시작이죠. 돌갱이, 돌삽, 돌보습, 돌란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맞고요. 2번에 집터는 대개 옴집의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그쵸? 사각형이다. 맞고요. 3번에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시대는 민무늬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썼던 바로 이른 민무늬가 되겠죠. 이른 민무늬. 그래서 이른이 붙으면 신석기고, 이른이 빠지고 그냥 민무늬가 되면 청동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자, 이른바 뭐가 되겠다? 이른 민무늬 토기 또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셔야겠죠. 그렇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조제인 무당. 무당 밑에 쓸까요? 일반적으로 이 시대는 무당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이때 있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자, 우리 청동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8번 보세요. 8번에 청동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에 자,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 발전을 이루면서 잔무늬 거울은 거치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화하였다. 여러분, 내용이 바뀐 거죠.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넘어갔던 거 여러분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잔무늬 거울에서 거치무늬로 그 형태가 바뀌어간 게 여러분들 바뀌어간 것이 아니라 거치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여러분 형태가 바뀌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거치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바뀌어갔다라고 바꿔주셔야 하고요. 앞에서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 발전을 이뤘다는 건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철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여러분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우리가 초기 철기 또는 철기 전기 또는 전기 철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거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바로 청동기에서 독자적으로 넘어갔던 그 시기를 바로 철기 시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뭐가 되겠다? 이건 다 철기 시대가 되겠다. 그러면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답이 몇 번? 답이 2번이 되겠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보시면요? 9번 보세요. 자, 9번. 자, 선사시대의 사회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보시면 1번에 지상가옥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청동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한층 발전시켰다. 여러분들, 지상가옥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땅바닥에 땅을 이렇게 파여서 짓던 집 형태에서 이렇게 여러분 지상가옥화로 집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제 농기구는 여러분들 없어요. 청동제 농기구를 설사 있다고 해서 밭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청동제가 약하기 때문에 밭이 부셔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여러분 뭘 사용하는 겁니까? 돌농기구를 사용한다고요. 언제처럼? 신석기와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동제 농기구는 없습니다. 틀린 거예요. 자, 이번에 신석기 시대 후기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였으며 벼농사는 언제입니까? 벼농사는 이제 이른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부터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일반적으로 밭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벼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뭐가 되겠다? 밭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2번 틀렸고요. 3번에 빗살무늬 토기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농사에서는 반달돌칼, 전쟁에서는 세홍동검을 이용하였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던 건 맞죠?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신석기가 맞는데 농사에서 반달돌칼을 사용한 거는 바로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청동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여러분 세홍동검을 사용했다? 여러분 세홍동검은 전쟁용 도구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용 도구도 아닐 뿐더러 이건 의식용 도구예요. 의식용. 세홍동검은 의식용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세홍동검이 사용되는 시기는 바로 여러분 철기 시대입니다. 근데 틀린 거죠. 답은 4번이네요. 경기 연천리에 구석기인들은 외날집게, 주먹도끼를 이용하여 식량을 구하고 무리를 지어 살았다. 구석기 시대가 맞습니다. 다음 10번 보세요.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유물이나 유적은 자, 경제력이나 정치 권력이 우세한 부족들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사상 발표.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앞선자.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특히 그 환웅이 그런 거 강조하잖아요. 딱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호랑이 부족 튕겨도 나가고 곰부족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내세웠던 것이 선민사상이에요. 야, 나 환웅인데
우리 아버지 환인이야.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짱이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냐? 내가 바로 엄친하고, 내가 금수저야.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너네 부족보다 우리가 더 짱이야. 더 나아. 무언가 강조할 것이 필요했고, 그런 것을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청동기 시대가 되겠다. 자, 이 시기에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때 있었던 탁자식 고인돌, 다른 말로 북방식 고인돌을 하는 것을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 아닙니까? 네,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11번 보세요. 11번. 자, 별표 치세요. 요 토기 중요하죠. 자, 밑줄신 이 토기가 주로 사용됐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표면에 빗살처럼 끝났네요.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신석기 시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답 보시면 1번에 농경과 정착생활이 이루어졌다. 답이 바로 1번이네요. 2번에 고인돌이나 돌렬무덤을 만들었던 건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요. 3번에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이거 역시 청동기가 되겠고요. 4번에 군장이 부족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역시 이른바 청동기 시대가 되겠다. 답이 몇 번? 답이 1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덤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무덤. 여기다가 좀 정리할까요? 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청동기의 대표적인 무덤이 우리 배우고 있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돌렬무덤이에요. 돌렬무덤.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무덤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 그러니까 특징이 재밌게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무덤은 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철기 시대 같은 경우는요. 자, 철기는 여러분들 자, 널무덤과 바로 이 어린아이용 무덤이지 않겠느냐라고 알려져 있는 동무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청동기의 무덤은 고인돌, 돌렬무덤,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철기 무덤은 널무덤, 동무덤이 되겠다. 이걸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겠다. 자, 여러분 답이 어쨌거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원 2단원까지 선사시대까지 배웠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고조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